특히 이제 미국의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단계가 아닌가라고 민간 자본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 비용이 7배 낮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내년부터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이들 기업들은 그런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미국 주식이 아무래도 좀 뭐 이런저런 요소를 따져봤을 때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미국 주식에 대한 안 좋은 그런 뷰를 제시하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네. 뭐 부채가 너무 많다 네.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지금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빠졌는데 뭐 사실 닷컴 버블이나 그런 것들의 잣대를 댄다라고 한다면 훨씬 네. 더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시점의 상황은 과거의 어느 시점과 비교했을 때도 좀 비교가 되는 시점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어떤 면에서요? 네. 일단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이 풀렸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동성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그 유동성이 풀린 그 시장도 저희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시장이고 그리고 그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지금 회수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과거에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으니까 딱 과거의 어느 시점이랑 비슷하다라고 비교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특히 이제 미국의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단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포워드 12개월 PER이 어제 기준으로 23.8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코로나19 발발 전에 2019년 말쯤 하반기 그때쯤보다 좀 낮은 수준이에요. 그때가 이제 25배 정도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기술주, 특히 나스닥 기술주의 되게 좋은 퍼포먼스는 그동안 시장에 많이 풀린 유동성이 밸류에이션 높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른 측면이 있는데 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게 어느 정도 다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조정은 좀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사실 주가는 그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함수잖아요. 이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하면 결국 이 실적에서 이 실적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건지 아니면 하향 조정될 건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 이 말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아닌가와 이제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왔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지금부터는 좀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시장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뭐 닷컴 버블인데 그때는 막 혹시 나스닥 지수 PR이 그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때 너무 오래전이어서 네. 근데 이게 한 2019년 당시보다 지금 낮다라고 하니까 확실히 지금 많이 그런 조정이 나오긴 했네요. 네. 그때보다 사실 풀린 유동성은 물론 이제 긴축한다고 해도 QT를 한다고 해도 그때만큼 줄이지 못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은 확실히 그때보다 많은 상황인데 밸류에이션도 내려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그런 기술주들의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단정을 짓고 좀 빠진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하나만 좀 해소되는 국면이 와도 좀 시장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어떤 뭐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뭐 사실 그 기술주들을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갔던 그런 뭐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네. 뭐 메타버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초창기 시장인데 자율주행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뭐 최근에 우주까지 간다. 뭐 그런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시작이다. 뭐 2030년, 40년까지 계속해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주식들은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가 사실 한 작년 기술주들이 조정받기 전에 논리였는데 사실 지금 30% 정도 나스닥 지수가 빠지면서 약간 그런 논리가 약해지는 그런 국면에 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게 정말 그냥 꿈일까? 라는 그런 부분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기술 개발에 따라서
이러한 쪽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하고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안 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의 속도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기대치는 이제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는 것보다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인한 게 이제 주가 측면에서 더 많았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고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주가의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결국 향후에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이 실적에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은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나 이제 개발 안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 향후에 이 기업들이 계속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우주에 가고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이런 이 기업들의 경로라고 해야 될까? 계획을 잘 따라서 실적을 꾸준히 내는지 이런 걸 지켜보면서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방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장기적으로 이 마켓, 이쪽 산업은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다. 크게 성장이 예상된다. 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이 분야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메타버스, 그리고 우주, 그리고 ESG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메타버스를 말씀드리면, 사실 메타버스는 2020년부터 계속 이슈가 돼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스터디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메타버스에 왜 주목해야 하냐, 를 말씀드릴 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면서 생각보다 메타버스가 우리 생활에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대면 취업 박람회 아니면 채용 프로세스도 요즘 줌으로 인터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가 우리 생활에 깊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MZ세대가 메타버스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입니다. 만약에 이 MZ세대가 사회의 주류 세대가 된다면은 저희는 예를 들면 메타버스 공간에서 업무를 하는 게 되게 익숙해지고 그때쯤 되면은 그리고 뭔가 출근을 아예 하지 않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메타버스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네. 우주산업인데요. 네.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흐름이 과거 우주산업은 정부 주도에서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했던 그런 산업군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민간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서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면 정부 주도였던 시절에는 이런 우주 산업이 하나의 프로젝트성 성격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아폴로 프로젝트, 달에 다녀오겠다. 이런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고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 또는 이 다음 프로젝트의 시기 이런 게 전적으로 다 정부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매출의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를 예측하는 건 정부의 의지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매출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산업군이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 이 민간 주도 우주 산업의 특징은 이런 매출이 한번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은 이제 끝까지 하는 걸 전제로 깔아놓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매출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또 과거 정부 주도였던 시절에는 사실 이 프로젝트의 초점이 뭔가 상업성이나 수익성이 초점이 됐던 게 아니고 보통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냉전 시대에서는 체제 선전, 그리고 기술력 우위, 우리가 너네보다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목표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군사나 안보 목적이 그 목표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비즈니스가 좀 더 상업성 그리고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시장이 좀 열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게 민간 우주 여행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아폴로 프로젝트 때만 해도 보통 로켓을 한번 발사하면 끝나는 일회성 로켓 발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로켓을 발사해서 성공하면 달에 가는 거고, 실패하면은 그냥 그대로 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됐었거든요. 근데 민간 자본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이 로켓을 재활용이 가능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스페이스X인데요. 스페이스X의 로켓의 구조를 보면은 1단 로켓이 있고 2단 로켓이 있고 그 위에 탑재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1, 2단 로켓은 모두 이 탑재체를 궤도에 올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지금 스페이스X가 이 1단 로켓을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탑재체를 궤도에 올리는 비용이 아폴로 프로젝트 대비해서 7배 정도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들만의 리그라기보다도 그 관광 산업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 네, 관광 산업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요즘 주목받는 프로젝트가 그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해서 UAM, 네, 이런 쪽으로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정부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민간 자본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그런 산업이라든지 그런 생태계는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받쳐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쵸. 뭐 보니까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우주 여행 예매권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걸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팔고 그게 있어요. 한 수백 명, 헐리우드 스타라든지 그런 사람이 다 예약을 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확실히 좀 수요는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티켓이 한 장에 거의 한 수억 원대 아닌가요? 네, 버진 갤럭틱 기준으로 최근에 버진 갤럭틱이 팔았던 티켓은 2억 정도 선이었어요. 많이 내려갔네요, 그래도. 네, 근데 이제 버진 갤럭틱은 그 우주에 가는 게 우주까지 가는 거 아니고 이제 준 궤도에서, 궤도 전에, 준 궤도에서 한 10에서 15분 정도 무중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우주 여행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10분에서 15분 우주 근처에서 무중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게 2억 정도. 네.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약간 그 기준이 있나 봐요. 어디부터가 우주다. 이를테면 지표면에서 한 70km, 80km? 네. 그 정도 미터 떨어지면은 뭐 우주로 간주한다든지 아무튼 그 기준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만 네. 넘으면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카르만 라인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 카르만 라인을 넘으면은 우주고, 네. 그 직전에는 이제 뭔가 준궤도라고 해야 되나요? 우주 직전의 그런 단계인데, 현재 그 민간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회사가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버진 갤럭틱인데, 이 카르만 라인을 넘어간 회사는 스페이스X고, 스페이스X는 이제 그걸 넘어서 3일 동안 우주 여행을 하는 그런 시험을 몇 번 했었고, 시험 비행을 했었고, 블루오리진은 그 카르만 라인을 조금 넘어서, 네네, 조금 넘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머무는, 네, 카르만 라인을 그 중에 한 2, 3분 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이제 버진 갤럭틱은 못 넘은 회사입니다. 근데 반대로 못 넘고 한 10분, 15분에서 그냥 무중력을 경험하는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수억 원을 내고, 네. 사실 백만장자들이 그렇게 많이 예약을 했다라고 하니, 네. 나중에 뭐 기술 개발이 잘 잘 이루어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수요는 많을 수가 있겠네요. 네, 수요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그 스페이스X 기준으로 1단과 2단 로켓만, 1단 로켓과 2단 로켓이 있는데 1단만 재활용 되는데, 아폴로 프로젝트 대비해서 이제 비용이 7배 낮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향후에 이 2단 로켓도 재활용이 된다면은 비용은 또 훨씬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민간 우주 여행 비즈니스는 항공업이랑 비슷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주로 쏘아 올리고 재활용해서 연료 넣고 또 쏘아 올리고 재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그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운항을 하잖아요. 두세 번 정도 한 노선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우주 여행도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쏘아 올리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본인은 혹시 네.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네. 얼마면은 갔다 올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네. 우주에 대한 환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아. 네, 뭔가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서 하긴 뭐 감 불편하지 뭐 둥둥 떠다니고 화장실도 네, 뭐 힘들고 뭔가 씻기도 화장실도 못 가고 네네. 그리고 뭔가 우주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냥 셀카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는 거 정도. 그쵸. 네, 그 정도. 지구 그냥 뒷배경으로. 네, 뒷배경으로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제 기준에서는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1,000만 원? 네. 너무 싼 것 같은데. 1,000만 원. 근데 저는 이제 우주에 대한 환상이 네. 별로 없으니까 무중력도 싫고 또 가면은 뭐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제가 막 달에서 막 뛰어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저는 좀 환상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좀 더 높아도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제가 이제 물론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 네. 한 50억 정도 자산가를 하면은 네. 한 1, 2억 정도 내고 갈만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걸 가지고 뭐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별로 안 나오긴 하지만 네. 뭐 기본적으로 그냥 주식 투자 일반적인 기대 수익률 네. 연간 한 6%에서 7% 되니까 그 정도로 해서 나오는 수익금 1년 정도 벌 수 있는 네. 그 정도로 갔다 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재산 규모가 형성된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 네, 저는 우주에 대한 환상이 정말 없나 봐요. 근데도 네. 우주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보네요. 아, 왜냐면 이 산업 자체가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로 바뀌면서 이런 민간 우주 여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약간 뭐 아예 그냥 우주 광물을 캔다든지 네. 약간 그런 쪽으로도 확장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뭐 우주에서 요즘 뭐 귀한 뭐 코발트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광물을 이제 채집해서 좀 더 싸게 뭐 전기차를 제도한다든지 이런 비즈니스 기회가 분명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사실 그런 꿈은 사실 언제까지 그릴 수 있는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상용화 되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하는 상용화 시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세요? 이러한 회사들이 하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발표한 자료에 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민간 우주 여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진 갤럭틱 이나 블루 오리진 기준으로는 사실 당장 내년부터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이들 기업들은 그런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UAM 같은 경우에도 2025년, 2026년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런 분야들은 좀 상당히 비즈니스 진척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내년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이고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약간 뭐 신사업이라든지 그런 기술 기반의 뭔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4, 5년 정도 있다가 약간 뭐 어닝이 나온다든지 뭐 네. 이런 그림이 창출된다든지 그런 사이클에 뭐 똑같진 않겠죠.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그런 관점에서 좀 길게 접근하시면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까 참 메타버스 제가 이제 안 여쭤본 게 있어가지고 그 네. 부분 좀 여쭤보려면은 주로 이제 뭐 줌 미팅이라든지 네. 뭐 메타버스 내에서 우리가 이제 뭐 사무 공간을 마련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한다든지 근데 그런 부분도 물론 있긴 한데 또 최근에 뭐 약간 뉴스에서 그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뭐 재택근무 그만하고 회사를 복귀해라 약간 좀 그런 회사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업무 관련해서 메타버스 그 시장은 나머지 시장 이를테면 뭐 엔터라든지 약간 게임이라든지 그쪽 시장에 비해서 좀 작지 않나 좀 게임이나 약간 엔터 그런 관련해서 메타버스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게임이나 엔터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 메타버스가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메타버스와 게임을 뭐 합쳐서 뭐 메타버스 게임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기도 하고 또 이 게임에 메타버스의 요소를 더해서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하고 엔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 2020년, 2021년에 이제 메타버스 측면에서 핫했던 게 비대면 콘서트 이런 것들 많이 했었잖아요. 저는 이쪽 분야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문제는 저는 MZ 세대들이 사회의 주류 세대가 됐을 때 이들이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점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왜 메타버스 콘서트, 왜 비대면 콘서트 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그게 코로나 특수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주류 세대가 된다면은 이걸 되게 당연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ESG라고 한다면 거의 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 말은 되게 많았는데 네. 사실 이거 관련주라고 해서 딱히 부각받은 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좀 네. 신재생 에너지가 잠깐 좀 부각을 받다가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그때부터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오히려 네. 뭐 최근에 원전이 좀 부각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ESG를 특히 중요하게 보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ESG를 뭔가 종목 선택을 기준으로 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방향은 리스크를 회피하는 측면에서 이제 ESG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ESG가 정말 일상생활에 와닿지 않고 생소한 개념이고 이게 좀 뭔가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비재무적 요소가 되게 강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런 ESG가 현재 재무적으로 기업 실적에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시점이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 부분에서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이제 정부의 법안이 제정되면서 이런 리스크가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뭐냐면 정부가 전체 그 나라에서 나오는 탄소의 양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도입을 해서 기업들에게 우리가 올해 탄소를 요만큼만 배출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 A 기업한테 얼마 할당량 주고 B 기업에게 얼마 할당량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에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다 줘요. 그러고 이 기업들이 연간 장사를 하면서 이 할당량보다 만약에 탄소를 덜 배출했을 때는 나머지 부분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기업들이 제품을 제조하면서 이 탄소 할당량보다 더 많이 배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사와야 돼요. 그래서 정부는 전체 탄소량을 어느 정도 가시권에 두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정부의 결국 최종 목표는 탄소 배출량을 점점점 줄이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은 매년 이 탄소 배출권 할당량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지금 보면은 탄소를 감축할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준비가 된 기업이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정부가 주는 탄소의 할당량은 줄어들 텐데 나는 앞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 탄소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와야 되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에게 좀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는 아주 많으니까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 내가 지금 탄소를 배출하면서 제품을 제조하는 것보다 아예 제품을 제조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탄소 배출권을 사와서 제품을 제조하면 적자가 나는데 내가 아예 생산하지 않으면 적자가 안 나니까 생산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ESG가 실제로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때가 언젠가는 오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ESG에 신경을 쓰는 지금부터 탄소 감축을 열심히 하는 그런 회사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이제 뭐 곡물 가격 오르는 거 네. 그런 게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이 크긴 하지만 약간 좀 이상기후 현상 네. 그런 부분도 일조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심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와 동시에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점점 또 강화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E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고요. 네. SG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가요? 네, S랑 G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S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로 제가 드는 게 작년 말쯤에 그 미국의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회사에서 성추문 사건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폭락했는데 사실 그 성추문 사건이 난 것도 문제였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회사의 대처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이런 성추문이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S 측면에서 전형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S 부분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G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요즘에 예로 많이 드는 게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S와 G도 중요하고 E도 중요하고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이유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그 메타버스, 그 다음에 네. 뭐 우주항공, 네. ESG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관심 종목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된 다음에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을 해놓은 거거든요. 용산 이전이라든가 중고차라든가, 그 다음에 게임에 있어서도 요거는 이제 제가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생각하는 건데, 게임주가 올라갈 거라 생각했고, 과대낙폭은 무엇인가 생각했었고, 혹시 여기에서 좀 대표되는 기업들? 네.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투자할 만한 ETF? 여기까지 좀 네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저는 대표 기업으로는 이제 예전에 페이스북이었던 메타 플랫폼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쓰는 VR 기기를 그렇죠. 네, 제조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몇 %예요? 2%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어쨌든 이 기기가 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2020년에 메타 플랫폼이 그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출시 1년 만에 1000만 대 정도가 팔렸는데 이 1000만 대라는 수치가 감이 좀 잘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비교를 해드리자면 저희 스마트폰 중에 이제 요즘 유행하는 그 폴더블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게 사실 스마트폰에서 되게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 제품이 2021년에 몇 대 팔렸을 것 같으세요? 700만 대? 좀 비슷해요. 네. 890만 대 정도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오큘러스 퀘스트 2의 1000만 대 판매는 저는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1000만 대 정도 되는 기기가 시장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기기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게임도 즐기고 뭐 여러 메타버스 서비스를 체험을 할 테고,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그런 소프트웨어 시장도 또 덩달아 발전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 쪽에서 유명한 회사로는 이제 로블록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로블록스가 사실 시장에 상장하면서 좀 메타버스가 화두가 된 계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로블록스가 증권신고서에 우리는 메타버스 기업이다라고 써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수치는 로블록스 이용자 중에 이제 13세 미만의 이용자들이 이제 전체 이용자들 중에 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미국 언론 기사를 봤을 때 미국의 16세 미만의 어린이들, 16세 미만의 친구들 중의 절반 이상이 모두 로블록스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로블록스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좀 지위가 공고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세대들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구매력을 갖추면은 더 커질 네.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친구들이 구매력이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그 로블록스 내에서 이제 쓰는 통화가 로벅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로벅스 충전해 주세요 하다가 코인 같은 거예요, 약간? 네, 이 로벅스라는 걸 통해서 그 로블록스라는 플랫폼 안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도 있고 아이템을 사서 이제 아이템으로 장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세대들이 이제 앞으로 크면은 그 로블록스 세대들이 사회를 주름잡게 되면은 네, 구매력도 커질 거고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은 세대이니까 좀 사회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타버스 말씀해 주셨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세계 기업인가요? 네, 우주항공에서는 대표 기업은 저는 스페이스 X를 꼽고 싶어요. 왜냐면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타 기업 대비해서 좀 R&D 노력을 되게 많이 해서 재사용 발사체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 재사용 발사체 1단부 말고 2단부, 이 2단부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는 기업이고 또 혁신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SG는 사실 약간 이건 기업이라기보다도 네. 그러한 제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친환경 관련해서 좀 뭐 약간 인발부되어 있는 그쪽 네. 기업을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기업을 봐도 좋지만 저는 ESG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ESG의 ETF를 보면은 담지 않는 기업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화석 연료 발전 기업. 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은 결국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전력 같은 네,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조심하자 이런 거랑 또 ESG 측면에서 담지 않는 기업이 담배 그리고 무기 수출 기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도 안 좋을 수 있고 또 점점 더 ESG를 고려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기관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전력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전력이 또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라든지 네. 그런 쪽으로 또 이제 설비를 투자를 많이 하고 하면은 또 이제 아닌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그렇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투자하는 뭐 대표적인 ETF 뭐가 있을까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 티커가 METV라고 하는 티커의 ETF가 있어요. 이 ETF는 이제 라운드힐 자산운용이라는 곳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그 메타버스를 총 7개 소섹터로 나눠서 이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구성 종목을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유니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주 같은 경우에는 아크인베스트의 ARKX라는 ETF가 좀 굉장히 대표적인 ETF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주는 지금 현재 시장이 개화 상태, 이제 막 개화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장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주 ETF에 담겨져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우주항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들도 많지만 그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ARKX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3D 프린팅 기술이거든요. 3D 프린팅이요? 네. 되게 약간 좀 생뚱맞은데? 이게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주 관련된 영화를 보면은 우주 공간에서 뭔가 부품이 없을 때 로켓을 고쳐야 되는데 부품이 없을 때 당장 가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어서 이제 부품을 조립하고 이런 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SG 관련해서 뭐가 있을까요? ESG는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ETF 중에 ESGU라는 ETF가 있어요. 상위 구성 종목을 보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착한 기업들? 착한 기업들? 큰 기업 아닌가요? 네, 크고 네. ESG를 잘 지키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안 담는 기업들이 이제 담배, 아니면 무기 수출 기업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이고 또 이들 기업의 특징이 ESG 보고서를 발행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우리 기업이 ESG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제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